숫자는 아직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기준금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환율은 출렁이지만 패닉은 아니다. 주가는 숨을 고르고 부동산은 지역별로 엇갈린 신호를 낸다. 그러나 경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늘 고요했다. 경고는 붉은 글씨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금리와 환율의 미세한 상관 변화, 단기 자금 시장의 마찰음, CDS 프리미엄의 완만한 경사처럼 평범한 데이터 속에 숨어든다. 유동성은 여전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안정적이라 말하고 정책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계의 체감은 다르다. 이자 부담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전세와 대출의 문턱은 조용히 높아진다. 기업은 재고를 줄이고 투자를 미룬다. 수출은 환율의 도움을 받는 듯 보이지만 글로벌 수요의 결은 거칠어졌다. 우리는 이미 시험대 앞에 서 있다. 시험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아니라 작은 오차가 누적되는 과정이다. 과거의 위기들도 그렇게 시작됐다. IMF 외환위기 전야 숫자는 괜찮아 보였고 시장은 정상처럼 작동했다. 오늘의 한국 역시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의 안정은 구조적 회복력인가? 아니면 잠시의 착시인가? 이 다큐는 소란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경고를 읽는다. 그리고 그 경고가 개인의 삶으로 어떻게 새우며드는지, 어디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생기는지를 따라간다.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시험이다. 위기의 징후는 하나의 숫자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지표가 동시에 방향을 바꿀 때 드러난다. 기준금리가 멈춘 듯 보여도 실질 금리는 물가와의 싸움에서 여전히 긴장 상태다. 환율은 급등하지 않지만 변동성의 빈도가 잦아졌다. 이는 외환의 절대 수준보다 신뢰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CDS 프리미엄은 천천히 오르며 위험의 가격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만기 구조가 짧아지고 유동성 선호가 강화된다. 은행 간 거래는 이어지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부동산은 거래량이 먼저 줄고 가격은 뒤늦게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가계의 현금 흐름은 압박을 받는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장기에서 단기로 이동한 선택들이 동시에 비용으로 돌아온다. 기업은 차입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보수적으로 재편한다. 수익성보다 생존성이 우선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위기라는 단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의 언어를 빌린다. 안정적 관리, 점진적 조정 질서 있는 대응. 그러나 징후의 본질은 연결성에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대외 신뢰와 가계 부담이 하나의 고리로 묶일 때 작은 충격도 증폭된다. 시장은 아직 말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이미 속삭이고 있다. 이 속삭임을 무시할 때 시험은 시작된다. 경제 충격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달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힘을 키운다. 첫 번째 경로는 금리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소비는 줄고 연체율은 천천히 오른다. 두 번째는 환율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 압력으로 돌아온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려 하지만 긴축은 성장의 숨통을 조인다. 세 번째는 유동성이다. 위험 회피가 강화되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취약 부문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한다. 이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은 위험의 천개처럼 반응한다. 네 번째는 자산 시장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기대의 변화에 민감하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뒤늦게 조정되고 담보 가치 하락은 다시 신용을 압박한다. 이 모든 경로는 서로를 강화한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물가와 금리가 다시 압박받는다. 유동성의 마찰은 작은 충격을 구조적 문제로 바꾼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실질 소득의 감소 고용, 불안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 선택의 타이밍을 읽기 위함이다. 경제는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삶으로 귀결된다. 이 연결고리를 읽지 못하면 시험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온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의 얼굴은 다르지만 구조는 닮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고금리와 재정 불신이 결합되며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긴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고 결국 신뢰의 붕괴가 자본 유출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낮은 금리 환경에서 누적된 부채가 위기의 씨앗이었다. 성장의 착시 속에서 재정과 신용은 팽창했고 시장이 위험을 재평가하는 순간 조달 비용은 통제 불능이 됐다. 터키는 통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문제였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낮추는 선택은 환율 급등과 물가 폭등으로 되돌아왔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이다. 재정 의존과 통화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넘어 경제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기 처방이 구조를 가렸다는 점이다. 안정은 숫자로 유지됐지만 신뢰는 서서히 빠져나갔다.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제도와 시장의 깊이는 깊고 외환 보유와 금융 인프라는 탄탄하다. 그러나 다르다는 말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자본은 비교한다. 금리차 성장 전망 정책 신뢰를 동시에 본다. 작은 격차가 커질 때 자금은 이동한다. 사례 비교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다. 경로를 읽는 것이다. 위기는 늘 외부에서 시작해 내부의 취약점을 통과한다. 그 취약점이 무엇인지 언제 노출되는지를 아는 것이 다음 선택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이지만 광범위하다. 먼저 가계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의 작은 상승도 가처분 소득을 직접 깎는다. 소비는 필수재 중심으로 재편되고 서비스와 내구재는 가장 먼저 줄어든다. 이는 자영업과 고용에 파급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차입 비용과 환율 변동이 동시에 작용한다. 수출 기업은 환율에 도움을 받는 듯 보이지만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은 마진을 압박한다. 내수 기업은 수요 둔화와 금융 비용 상승을 동시에 감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위축이 신호다.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말한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신용 공급은 선택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시장에서는 CDS와 스프레드가 서서히 벌어진다. 이는 시스템 위기라기보다 위험 재가격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체감 경기는 급격히 나빠진다. 개인의 삶에서는 주거 이전의 제약 교육과 의료의 선택 축소 노후 계획에 재조정으로 나타난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회복력이다. 하지만 회복력은 비용을 동반한다. 누가 그 비용을 먼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역할과 개인의 준비가 동시에 중요해진다. 시험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는다. 금리를 성급히 낮추면 환율과 물가 기대가 흔들리고 지나치게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누적된다. 따라서 신호 관리가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표적화가 필요하다. 광범위한 부양은
단기 체감은 줄 수 있지만 중장기 부담을 키운다. 취약 계층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된 지원이 효율적이다. 금융 정책에서는 유동성 안전판을 점검한다.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는 위기 예방의 최소 조건이다. 규제는 완화와 강화의 이분법이 아니라 위험의 이동을 관리하는 도구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역시 정책의 일부다. 시장은 숫자만 보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원칙과 한계를 본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응의 범위를 투명하게 제시할수록 신뢰는 유지된다. 과거의 경험은 말한다. 위기를 막는 정책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해서 작동한다. 지금의 대응은 시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된다. 첫째는 현금 흐름의 점검이다. 소득의 안정성과 지출의 고정성을 분리해보고 금리 변화에 취약한 항목을 줄인다. 변동금리 대출은 조건 변경과 상환 계획을 동시에 검토한다. 둘째는 유동성의 확보다. 수익률보다 접근성을 우선한다. 위기의 초입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셋째는 자산의 역할 재정이다. 주거 투자 보호의 기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목적별로 구분한다. 넷째는 환율과 물가의 체감 관리다. 수입 물가에 영향을 받는 소비를 점검하고 필수 지출의 구조를 단순화한다. 다섯째는 정보의 선별이다. 자극적인 전망보다 지표의 방향을 본다. 금리 환율, CDS 거래량처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모든 결정을 지금 확정하지 않는다. 유연성은 위기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개인의 전략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충격을 견디고 회복의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은 통과점이 아니라 지속점으로 채점된다. 준비된 개인은 공포 대신 판단을 선택한다. 마무리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는다. 경제는 언제나 순환했고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다만 매번 다른 것은 속도와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숫자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금리는 내려오고 환율은 균형을 찾으며 자산 가격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기회를 보고 어떤 이는 상처를 안는다. 그래서 시험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다. 준비와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은 반응한다. 그러나 최종의 결과는 개인의 결정이 만든다. 소비를 미루는 선택 부채를 관리하는 선택 정보를 걸러내는 선택이 쌓여 삶의 궤적을 바꾼다. 이 다큐가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조용한 경고를 읽을 수 있다면 시험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이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시험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다시 형태를 바꾼다.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위기가 지나갔다는 확신이다. 지표가 잠시 안정되면 긴장은 풀리고 구조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그러나 금리의 하락 국면은 또 다른 위험을 낳는다. 부채의 부담이 완화되는 순간 차입은 다시 늘고 자산 가격은 빠르게 반응한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환 리스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은 더 커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너무 빠른 회복은 다시 불균형을 만든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키웠다. 위기를 넘겼다는 경험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다음 시험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하다. 숨통이 트이는 순간 지출은 늘고 위험 관리의 우선순위는 낮아진다. 그러나 경제는 기억한다. 과거의 선택은 형태를 바꿔 현재로 돌아온다. 이 파트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위기의 진짜 종료 시점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다. 그 전까지 시험은 계속된다. 구조를 바꾸지 못한 안정은 가장 비싼 시간 벌기다. 경제는 표면과 내부가 다르게 움직인다. 표면에서는 물가가 둔화되고 금리가 인하 기대를 만든다. 내부에서는 생산성 인구 재정의 제약이 동시에 작동한다. 노동 공급은 줄고 잠재 성장률은 낮아진다. 이때 금리만으로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자산 가격을 자극할 뿐 실물의 기초 체력을 바꾸지 못한다. 환율은 경쟁력을 보완해주지만 구조가 약하면 비용 상승으로 되돌아온다. 유동성은 공급될 수 있으나 배분이 왜곡되면 취약 부문에 쌓인다. CDS가 말해주는 것은 파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가격이다. 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기 지표보다 중장기 경로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구조는 중요하다. 직무의 대체 가능성, 소득의 지속성, 지출의 경직성은 경기 변동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표면의 안정에 안주하지 말고 내부의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느리지만 효과는 오래 남는다. 글로벌 금융 환경은 한국의 선택지를 좁힌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기준점이다. 금리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달러 유동성은 귀해지고 신흥국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은 구조적으로 높아진다. 유럽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수요의 질을 바꾼다. 수출은 양보다 단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환율 효과는 제한된다. 이때 외환 시장의 안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 운용의 일관성과 위기 대응의 명확성이 평가된다. 글로벌 은행 규제 강화는 안전망을 두텁게 했지만 동시에 신용의 문턱을 높였다. 이는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보수적 선택을 강요한다. 국제자본은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수익을 찾는다. 이 미묘한 균형에서 작은 정책 신호 하나가 흐름을 바꾼다. 개인의 삶에서는 해외 물가와 환율이 체감 비용으로 이어진다. 여행과 교육,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글로벌 환경은 일상에 스며든다. 이 파트의 결론은 단순하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독립된 섬이 아니다. 시험은 국내에서 시작되지만 채점자는 글로벌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연결의 상태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보여도 비은행 부문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위험은 이동한다. 보험, 증권, 부동산, 금융으로 흐른 자금은 만기와 유동성의 불일치를 키운다. 단기 자금으로 장기 자산을 떠받치는 구조는 평온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취약해진다. 이때 중요한 신호는 거래량과 스프레드다. 거래가 줄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가격보다 먼저 신뢰가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불을 끄는 데 유효하지만 배분의 경로가 막히면 효과는 제한된다. 금융 규제의 목적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축적을 분산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이 연결성은 대출 조건의 변화, 금융 상품의 접근성, 수수료와 금리의 미세한 차이로 체감된다. 시험은 시스템의 한 지점이 아니라
연결부에서 발생한다. 그 연결을 점검하는 것이 다음 국면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부동산은 경제의 거울이자 증폭기다. 가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이다. 거래가 멈추면 정보는 사라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때 가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된다.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주거 수요는 유지되지만 투자 수요는 급격히 위축된다. 전세와 월세의 구조 변화는 가계의 현금 흐름을 다시 압박한다. 담보 가치의 조정은 금융의 문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거래를 줄이는 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별 격차는 확대된다. 핵심 지역은 버티고 주변부는 먼저 흔들린다. 이 분화는 사회적 긴장을 낳는다.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큰 경제에서 이러한 조정은 소비와 고용으로 빠르게 전이된다. 정책의 신호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의 작은 변화가 기대를 바꾼다. 개인에게 부동산은 자산이자 생활이다. 주거 안정과 투자 판단을 분리하지 못하면 선택은 왜곡된다. 시험의 관점에서 부동산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거래의 회복이 없는 가격 안정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 과정을 읽는 것이 다음 국면을 대비하는 핵심이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신호다. 환율이 움직일 때 시장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금리 차는 환율의 즉각적 원인이지만 기대는 지속성을 결정한다. 수출 기업에게 환율 상승은 호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원가와 해외 차입 비용이 함께 오르면 이익은 제한된다.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필수 수입 품목의 가격 상승은 물가를 통해 가계로 전가된다. 중앙은행의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효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 방향은 정책 신뢰와 성장 경로가 만든다. 외환 보유액은 방패이지만 무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패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다. 개인의 삶에서는 환율이 체감 물가로 나타난다. 해외 결제 유학 여행뿐 아니라 일상 소비의 가격표에 반영된다.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환율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시험의 국면에서 환율은 경고등이다. 깜빡일 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CDS는 위기의 예언자가 아니라 신뢰의 온도계다. 수치가 급등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주목해야 한다. 위험의 가격이 서서히 오를 때 시장은 가능성을 다시 계산한다. 이는 국가 부도의 공포라기보다 정책과 성장 경로에 대한 질문이다. CDS가 민감해지는 환경에서는 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 장기 투자는 관망으로, 단기 자금은 조건을 까다롭게 붙인다. 이 변화는 스프레드와 만기 구조로 나타난다. 기업은 차환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가계는 대출의 조건을 재검토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가중치를 조정한다.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지만 해석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연쇄 반응이다. CDS의 변화는 환율 기대를 자극하고 환율은 물가와 금리 기대를 다시 흔든다. 이 고리는 빠르지 않지만 집요하다. 개인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체감된다. 보험료 대출 금리의 미세한 차이, 금융상품의 조건 변화가 그것이다. 시험의 핵심은 극단이 아니라 누적이다. 위험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때 대응의 여지는 줄어든다. 이 신호를 읽는 사람과 지나치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다. 유동성은 경제의 혈류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지만 막히는 순간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는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혈액을 늘리는 조치지만 말초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콜 금리와 단기 자금 금리가 먼저 반응한다. 작은 마찰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현금을 쥐고 움직임을 늦춘다.
이때 기업의 운전 자금과 가계의 신용 한도는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유동성 위기는 파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때 돈은 멈춘다. 글로벌 환경이 불안할수록 이 현상은 빠르게 나타난다. 외화 유동성의 중요성도 커진다. 환율 변동이 클수록 외화 조달 비용은 민감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유동성으로 전이된다. 개인에게 유동성은 비상금과 신용 한도의 형태로 존재한다.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시험의 순간에 유동성은 선택지를 만든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회복의 경로는 넓어진다. 재정의 역할은 경기의 바닥을 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은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단기 체감은 개선될 수 있지만 중장기 부담은 금리와 환율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재정의 질이 중요하다. 소비성 지출보다 생산성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사회 안전망은 위기의 충격을 분산시키고 회복의 속도를 높인다. 재정과 통화의 조합도 중요하다. 한쪽이 과도하면 다른 한쪽의 부담이 커진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정책 신뢰는 흔들린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 재정 신뢰를 잃은 국가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개인의 삶에서는 세금과 복지 공공 서비스의 질로 체감된다. 재정은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다. 시험의 관점에서 재정은 방패이자 제약이다. 방패를 쓰는 방식이 다음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통화 정책의 한계는 기대에서 드러난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결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물가 기대가 안정되면 작은 조정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기대가 흔들리면 큰 폭의 정책도 힘을 잃는다. 한국의 경우 물가 환율 가계 부채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만을 겨냥한 정책은 다른 축에서 부작용을 낳는다. 금리를 낮추면 부채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압박받는다. 높게 유지하면 안정은 유지되지만 성장과 고용의 숨통이 좁아진다.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늘 불완전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다. 정책의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할수록 기대는 안정된다. 개인에게 통화 정책은 직접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금리, 예금, 이자, 물가의 체감으로 매일 확인된다. 시험의 국면에서 통화 정책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오답을 피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한다. 그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다. 고용은 가장 늦게 반응하지만 가장 깊게 남는다. 경제 지표가 흔들릴 때 기업은 먼저 투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고용을 조정한다. 이 과정은 통계에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계약 만료 채용, 연기 근무 시간 축소처럼 보이지 않는 조정이 먼저 진행된다.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소비는 구조적으로 위축된다. 소득의 불확실성은 지출을 미루게 만들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과 투자에 영향을 준다. 악순환은 이렇게 완성된다.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는 이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자동화와 플랫폼화는 효율을 높이지만 전환기의 비용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정책의 역할은 이 전환 비용을 완화하는 데 있다. 재교육과 이동성을 지원하지 못하면 고용 충격은 장기화된다. 개인에게 고용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이다. 시험의 관점에서 고용은 결과, 지표다. 지금의 선택이 몇 분기 뒤에 고용으로 나타난다. 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늘 늦어진다. 소비는 경제의 천이다. 소득이 줄지 않아도 불안이 커지면
소비는 먼저 움츠러든다. 필수재는 유지되지만 선택재는 빠르게 줄어든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먼저 감지된다. 매출의 변동성은 커지고 할인과 프로모션은 늘어난다. 기업은 가격을 올리기보다 수량과 구성으로 대응한다. 물가 지표가 안정돼 보여도 체감 물가는 다르게 움직인다. 주거와 교육, 의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때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로 변한다. 소비의 위축은 서비스업 고용으로 전이되고 지역 경제의 온도를 낮춘다. 개인의 삶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작은 사치가 사라지고 여가와 문화 지출이 축소된다. 시험의 국면에서 소비는 신호이자 결과다. 소비를 억지로 살리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안정은 신뢰에서 나온다. 소비자가 내일을 믿을 수 있을 때 지갑은 다시 열린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설비와 연구 개발을 미룬다. 현금은 쌓이고 위험 자산은 줄어든다. 이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씨앗을 약화시킨다. 금리가 높고 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단기 수익이 가능한 분야로 자본이 몰린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뒤로 밀린다. 이 과정에서 산업 간 격차가 벌어진다. 자본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은 버티지만 중소기업은 조달 비용과 수요 둔화를 동시에 맞는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도 변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은 효율보다 안정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삶에서는 투자 둔화가 일자리와 임금의 정체로 나타난다. 시험의 관점에서 투자는 선행 지표다. 지금의 위축은 몇 년 뒤 성장률로 돌아온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의 질을 지키는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민감한 신경이다. 총량보다 구조가 문제다. 상환 능력의 차이가 위험을 만든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이 빠르게 커진다. 연체율은 낮게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긴축적 소비와 자산 매각이 늘어난다. 대출의 만기와 금리 유형은 충격의 경로를 결정한다. 단기와 변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빠르고 넓게 퍼진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이는 신용 접근성을 낮춘다. 이 과정은 다시 소비와 투자로 전이된다. 정책은 총량 관리와 함께 미시 구조를 다뤄야 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표적화된 완충 장치가 없으면 비용은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개인에게 부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상환 일정의 재조정 고정화에 검토 비필수 차입의 축소는 위기에서 시간을 번다. 시험의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지연된 폭탄이 아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완충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충격의 크기를 정한다. 금융시장의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지표가 악화되기 전에 분위기가 바뀌고 그 분위기가 다시 지표를 밀어낸다. 주식과 채권 외환 시장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하나의 정서를 공유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의 할인율은 높아지고 안전 자산의 선호는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단절적으로 움직인다. 연속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다. 변동성의 증가는 투자자의 행동을 바꾼다. 손실 회피는 과잉 반응을 낳고 과잉 반응은 다시 변동성을 키운다. 정책 신호가 작은 차이로 해석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한 문장의 표현, 한 단어의 뉘앙스가 기대를 흔든다. 개인 투자자는 이 흐름에서 가장 취약하다.
정보의 속도와 해석의 격차 때문이다. 심리를 이기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한다. 대신 규칙을 세우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험의 국면에서 시장 심리는 증폭기다. 작은 충격을 크게 만들 수도 신뢰를 회복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그 방향은 집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글로벌 비교는 경로를 비춘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유동성의 단절을 겪었다. 당위 외채와 외환 부족이 동시에 문제였다. 그 이후 제도와 준비는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의 사례는 다른 교훈을 준다. 통화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때 환율은 급격히 반응했고 재정의 불균형은 선택지를 줄였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 예외처럼 보이지만 통화 남발과 생산 붕괴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례들은 한국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공통의 경고가 있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글로벌 자본은 국가의 의지를 시험한다. 정책의 일관성, 제도의 신뢰, 사회적 합의가 유지되는지를 본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환율과 물가 일자리로 귀결된다. 시험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례는 예언이 아니라 지도다.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어디에 완충 장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지도를 읽는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축적된 제도와 경험이다. 외환 보유의 금융규제 위기 대응 매뉴얼은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결과다. 그러나 강점은 상황에 따라 약점으로 바뀔 수 있다. 준비가 충분하다는 인식은 경계를 늦춘다. 시장은 준비의 존재보다 사용 방식을 평가한다. 언제 개입하는지, 얼마나 일관되게 신호를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대외 신뢰는 숫자로 회복되지 않는다.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미세한 선택이 누적된다. 개인에게 강점은 안전망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전망은 충격을 줄일 뿐 충격을 없애지는 못한다. 결국 체력은 개인의 준비에서 나온다. 시험의 국면에서 강점은 방패가 아니라 완충제다. 완충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충격의 깊이는 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만이 아니라 점검이다. 위기의 국면에서 정보는 자산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과잉 정보는 판단을 흐리고 부족한 정보는 공포를 키운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기준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리의 방향, 환율의 변동성, CDS의 추세, 거래량의 변화처럼 반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신호에 집중한다. 단일 뉴스나 자극적인 전망은 일시적 반응을 유도할 뿐이다. 정책 발표 역시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문장 하나보다 조건과 전제 지속성을 본다. 개인의 삶에서는 정보 선택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정보는 불필요한 매도와 과도한 차입을 낳는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정보는 침착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시험의 관점에서 정보는 무기다. 그러나 사용법을 모르면 자신을 다치게 한다.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위기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는 기술이다. 사회적 신뢰는 경제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제도가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그 결과를 믿어야 한다. 정책이 아무리 정교해도 수용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위기의 국면에서 신뢰는 비용을 낮춘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 프리미엄은 내려가고 자금의 흐름은 완만해진다. 반대로 신뢰가 흔들리면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소문과 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합리적 선택은 뒤로 밀린다. 사회적 합의는 조정의 속도를 높인다.
고통의 분담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정책은 지속된다. 개인의 삶에서는 신뢰가 일상의 안정으로 나타난다. 계약을 믿고 규칙을 따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시험의 관점에서 신뢰는 점수표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좌우한다. 숫자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 신뢰는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축적이다. 경제는 한 번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작은 결정들이 모여 경로를 만든다. 정책은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시장은 그 신호를 해석하며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따라가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관성이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같은 원칙을 공유할수록 충격은 분산된다. 무리한 확장은 줄이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를 남긴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은 당위 성과가 느리더라도 장기 회복의 기반이 된다. 개인에게는 직무 역량의 강화 지출 구조에 단순화 부채의 관리가 해당된다. 기업에게는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해당된다. 시험의 국면에서 준비는 조용하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체력이 쌓인다. 이 체력은 위기가 끝난 뒤 차이를 만든다. 회복은 모두에게 오지 않는다. 준비한 곳부터 시작된다. 위기의 끝은 종종 회복의 시작과 구분되지 않는다.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안도의 분위기가 퍼지고 긴장은 풀린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회복 초입의 선택이 다음 사이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완화되면 다시 확장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부채는 관리보다 성장의 도구로 해석되고 자산 가격은 미래를 앞당겨 반영한다. 이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복은 얕아진다. 생산성 인구 산업 전환 같은 과제는 지표의 반등과 무관하게 남아있다. 정책은 회복을 서두르기보다 균형을 지켜야 한다. 시장의 낙관이 과열로 변하지 않도록 신호를 관리하고 취약 부문이 회복의 속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숨통이 트였을 때 다시 무리하면 다음 충격은 더 크게 온다. 여유를 회복의 일부로 남겨두는 선택이 필요하다. 시험의 관점에서 회복기는 보너스 문제가 아니다. 가장 난도가 높은 마지막 문제다. 여기서의 판단이 다음 시험의 난이도를 미리 정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태도다. 경제는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항상 불확실성을 품은 채 움직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기와 공존하는 능력이다. 이미 시작된 경고는 숫자 속에 있고 선택의 순간 속에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불편할수록 시선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시험은 그 순간에 채점된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삶의 세부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준비 사회의 신뢰 제도의 일관성이 함께 작동할 때 충격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 이 다큐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불안은 정보로 줄이고 공포는 구조로 다루며 선택은 여유를 남겨라. 한국 경제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